자식을 믿고 도장을 찍었는데 그 순간부터 내 집이 남의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집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 오던 날에도 아플 때도 늘 버텨준 집이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서야 이 집이 전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직금 통장을 정리하던 날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올해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30년 전 첫 월급으로 계약금을 냈던 이 집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벽지는 몇 번 바뀌었고 싱크대도 2번 교체했지만 현관문을 열 때마다 느껴지던 그 안도감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귀가할 때마다 불을 켜두고 기다리던 아내의 실루엣, 아이들이 복도를 뛰어다니던 발소리, 주말 아침 부엌에서 올라오던 된장찌개 냄새, 이 모든 것이 집이라는 4글자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를 떠나는 날 동료들이 건넨 꽃다발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집뿐이라는 사실을요. 명함도 직함도 매달 찍히던 월급도 이제는 없습니다. 대신 아침마다 마주하는 거실 소파와 오후에 햇살이 비추는 베란다와 저녁이면 켜지는 주방 조명이 제 하루를 채웠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시장을 다녀왔고 저는 신문을 펼쳐 읽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느리지만 평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주말도 아닌 평일 오후였습니다. 보통은 전화로 안부를 묻던 아들이 직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는 반가움보다 먼저 낯선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거실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뉴스에서 매일 나오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명예 이전 같은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즉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세금 절감, 증여세, 상속세, 명의신탁, 낯선 단어들이 화면 위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아들의 설명은 차분했고 논리적이었습니다. 지금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대요. 나중보다 지금이 훨씬 유리하고요. 아내도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세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고 자식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가 불편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 집은 제가 30년간 버텨온 공간이었습니다. 출근길이 힘들 때도, 승진해서 밀렸을 때도, 아이들 학비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맸을 때도 이 집만은 제 이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름 석자가 주는 안정감을 저는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던 걸까요? 며칠 뒤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몇 장을 들고 왔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명의만 바뀌는 거고 집은 그대로 아버지 거예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자어와 법률 용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만 정작 무슨 뜻인지는 절반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저도 변호사한테 확인받았어요. 문제 없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을 믿지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결정이 어디로 이어질지 감이 잡히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내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 아내는 수세미를 든 채로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들이 나쁜 뜻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서류 맨 아래 빈칸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도장을 찍을 때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자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명의만 잠깐 빌려주면 세금이 줄어든대요. 부모는 서류보다 얼굴을 먼저 봅니다. 아들은 서류를 챙겨 일어서며 웃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 아버지 아들인데 뭐. 그 말에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설거지를 끝내지 못한 채 싱크대 앞에 서 있었고, 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리모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화면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 화요일에 등기소 가셔야 해요. 시간 괜찮으세요? 저는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특별한 약속은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등기소. 그곳에 가면 무엇이 바뀌는 걸까요? 아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했지만 서류상으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분명 어떤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양복까지 입어야 해? 저는 대답 대신 넥타이를 메었습니다. 중요한 일에는 제대로 된 옷을 입어야 한다는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아들은 차를 몰고 와서 저를 태웠습니다. 차 안에서 아들은 라디오를 틀었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거리가 지나갔지만 오늘은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등기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사람들이 번호표를 뽑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창구 직원에게 서류를 건넸고 직원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도장 가져오셨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이 집을 처음 샀을 때도 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때는 설렘과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무감각한 동작일 뿐이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요. 저는 지시받은 곳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종이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3번의 도장,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접수 완료됐습니다. 일주일 후에 등기부등본 나와요. 직원의 말이 사무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들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서류를 챙겼습니다. 저는 그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등기소를 나오는 길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점심 드시고 가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 가서 먹을게.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중간에 한두 번 말을 걸었지만 저는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현관 앞에 차가 멈췄을 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진짜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냥 세금 아끼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다녀왔어? 저는 응하고만 답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테이블 위의 화분, 창가의 커튼,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는 분명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던 서류가 이제는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그 사실이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 아내가 물었습니다. 별일 없었어?
저는 별일 없었어라고 답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도장 몇 개 찍고 서류 몇 장 넘기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을 때 저는 천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저는 혼자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등기소에서 찍은 도장 하나. 별일 아니라는 말에 마음을 놓았지만 그날 이후 집 서류는 부모 손을 떠납니다. 일주일 후 아들이 등기부등본을 들고 다시 집에 왔습니다. 다 됐어요. 아들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소유자란에는 더 이상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대신 아들의 이름이 또박또박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세금 걱정 덜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아들이 돌아간 뒤 저는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파일 박스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이 집과 관련된 모든 서류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 등기부등본, 재산세 고지서, 은행 대출 서류, 30년간 차곡차곡 쌓인 종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중 가장 오래된 등기부등본을 꺼내 새로 받은 서류와 나란히 놓았습니다. 왼쪽에는 제 이름이, 오른쪽에는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집, 다른 주인. 그날부터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일상은 여전히 똑같았고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보고 점심을 먹고 저녁에는 뉴스를 보는 루틴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베란다 창틀이 낡아서 교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문득 멈칫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제 집이 아닌데 제가 수리를 결정해도 되는 걸까?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베란다 창틀 좀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아들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물어봐야 한다. 그 단어가 묘하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전에는 그냥 결정하면 됐습니다. 수리가 필요하면 업체에 전화하고 견적을 받고 일정을 잡으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명의가 바뀐 순간 결정권도 함께 넘어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베란다 창틀이 좀 낡았는데 바꿔도 될까?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일단 견적 좀 받아보세요. 너무 비싸면 나중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 알았다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견적을 받아보라는 말. 전에는 제가 직접 판단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들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이웃집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관리사무소 직원과 통화하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소유주 분이시죠?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니, 소유주는 제 아들입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약간 달라졌습니다. 아, 그럼 소유주분과 통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아들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관리사무소에서 연락 왔던데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것까지 제가 신경 써야 하네. 그 말에는 불평의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왜 미안하다고 했는지 스스로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집안일을 처리할 때마다 저는 먼저 아들에게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수도 계량기 교체,
보일러 점검, 도배 상담. 모든 일에 아들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도 친절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네, 하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횟수가 늘어날수록 아들의 대답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 정도는 아버지가 판단하셔도 돼요. 알아서 하라는 말과 판단해도 된다는 말. 언뜻 보면 자유를 주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떠넘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애한테 전화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핸드폰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통씩 아들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이제는 집안일 때문에 연락하는 횟수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오래된 서류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도장 하나로 바뀐 것은 서류상의 이름뿐이 아니었습니다. 결정권, 책임감, 그리고 이 공간에 대한 소속감까지 함께 넘어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파일에 넣고 박스를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여전히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다만 말을 꺼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됐고 집에서조차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왔고 거실 창문 너머로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일과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였습니다. 아들이 주말에 가족을 데리고 방문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도 함께였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서 와. 아들은 신발을 벗으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아버지, 소파 좀 오래됐네요. 새로 사시는 게 어때요? 저는 소파를 내려다봤습니다. 확실히 오래되긴 했지만 아직 쓸만했습니다. 아직 괜찮은데.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 10년은 넘었잖아요. 이참에 바꾸시죠.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요즘 소파 디자인 좋은 거 많던데 제가 추천 좀 해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했습니다. 소파를 바꾸는 것도 이제는 아들과 상의해야 하는 일이 된 걸까요? 며느리는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 쇼핑몰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거 어때요? 색깔도 예쁘고. 저는 화면을 보며 그래, 좋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주문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들이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지라고 답했습니다. 아들은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 관리 잘하고 계시죠? 이제 제 명이니까 혹시 문제 생기면 저한테 책임이 오거든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집 관리를 잘하고 있냐는 질문. 30년간 이 집을 지켜온 사람에게 하는 말치고는 묘했습니다. 걱정 마. 잘 관리하고 있어. 제가 답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담배를 비볐습니다. 그래도 뭐 큰 술이 필요한 거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예산 좀 잡아야 하니까. 예산을 잡는다. 그 단어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전에는 필요하면 그냥 했던 일들이 이제는 예산과 계획이 필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 가족이 돌아간 뒤 아내가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애들 말대로 소파 바꿀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아직 괜찮아. 돈 아껴야지. 아내가 물었습니다. 돈은 있으면서 왜 아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돈이 아까운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집에서 무언가를 바꾸는 일이 이제는 제 권한 밖의 일처럼 느껴졌을 뿐입니다. 며칠 후 관리비 고지서가 우편함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지서를 뜯어보며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평소와 비슷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관리비는 누가 내야 하는 걸까? 소유자가 내야 하는 건지, 거주자가 내야 하는 건지.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냥 제 통장에서 이체했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보기에는 너무 사소한 일 같았고, 괜히 물어봤다가 그런 것도 물어보세요? 라는 말을 들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도관에서 물이 샜습니다. 부엌 싱크대 아래에서 물이 천천히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건으로 물을 닦아내고 밸브를 잠갔습니다. 배관 수리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할까 아니면 그냥 제가 처리할까? 결국 저는 직접 배관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빨리 와주실 수 있나요? 기사가 1시간 후에 도착했습니다. 기사는 싱크대 아래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배관이 많이 낡았네요. 전체 교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비용을 물었습니다. 한 5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50만 원. 큰 돈은 아니지만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냥 하세요. 수리가 끝나고 기사가 돌아간 뒤 저는 카드 영수증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 말지 말아야 할까? 결국 저는 영수증을 서랍에 넣고 아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집은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의 제 위치는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주인에서 거주자로, 결정권자에서 조언자로.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공기는 그렇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제 명의잖아요. 웃으며 한 말이었지만 그날 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보일러를 점검할 시기가 되었고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일러 점검 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아들이 답했습니다. 네, 알아서 하세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저는 보일러 업체에 연락해 점검 날짜를 잡았습니다. 기사가 와서 보일러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부품 하나 교체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한 20만 원 정도요. 저는 교체를 승인했고 작업이 끝난 뒤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어제 보일러 업체에서 연락 왔던데요? 부품 교체했다고? 저는 응, 그랬어라고 답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약간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런 거 미리 상의 좀 하시죠. 제 명의인데 제가 알아야 하잖아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미안하다. 다음부터는 먼저 말할게.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집 관리도 신경 써야 하네. 진짜 머리 아파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통화가 끊기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주말이 되어 아들이 다시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아들은 거실에 앉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뉴스에서 매일 나오는 얘기였습니다.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재산세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올해 고지서 받아보니까 작년보다 훨씬 많이 나왔어요.
저는 그래. 라고만 답했습니다.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제 명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도 제가 내야 하는 거고. 아들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제게는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나왔는데? 아들이 금액을 말했습니다. 적지 않은 액수였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낼까? 아들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명의가 제 거니까 제가 내는 게 맞죠. 하지만 그 말투에는 미묘한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잠시 후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 먼저 갈게요. 할 일이 좀 있어서. 아들이 떠난 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제 명의잖아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웃으며 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부모의 집이 아니라 아들의 집이라는 선. 저는 그 선을 명확하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명의를 바꾼 건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들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금은 오히려 아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조금씩 저에게 압력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집수리 같은 거 하실 때 미리 말씀해 주세요. 명의자한테 연락 오면 제가 상황 파악이 안 돼서 곤란해요. 저는 알았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0년간 제가 관리해온 집인데 이제는 수리 하나 하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낯설었습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집을 처음 샀을 때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텅 빈 거실, 아직 가구도 들어오기 전의 공간. 그 사진 속에서 저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제 것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기뻤던 걸까요? 하지만 지금 같은 공간에서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녁 먹어. 저는 사진첩을 닫고 일어났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아들의 말 한마디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제 명의잖아요. 그 말이 농담처럼 들렸지만 진실이기도 했습니다. 식탁 위 작은 말다툼. 그 순간 자식은 무심하게 말합니다. 불편하시면 잠시 나가 계셔도 돼요.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큰아들네 가족과 작은아들네 가족이 모두 모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거실을 정리했고 아내는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명절 준비는 늘 바빴지만 가족이 모이는 날이라 마음만은 설렜습니다. 오전 11시쯤 큰아들 가족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손주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며 할아버지 하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웃으며 손주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며느리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고 큰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1시간 후 작은아들 가족도 도착했습니다. 집안이 금세 북적거렸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손주들은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고 어른들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작은아들이 말했습니다. 형, 요즘 집값 진짜 많이 올랐더라. 이 집도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큰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재산세만 해도 장난 아니야. 작은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상속받을 때
세금 엄청 나오겠네요? 큰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명의 바꿨잖아. 지금은 내 명의야. 작은아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언제? 큰아들이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몇 달 전에 아버지가 동의하셔서. 그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작은아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형한테만 집을 넘기신 거예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큰아들이 말을 끊었습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런 거야. 나중에 정리하면 돼. 작은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도 미리 말씀은 하셨어야죠. 작은 며느리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형님만 명의자시면 나중에 저희는 어떻게 돼요? 큰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뭐가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정리된 거예요. 두 며느리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얘들아, 명절인데 이런 얘기 하지 말자.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식어버렸습니다. 작은아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먼저 갈게요. 다른 약속도 있어서. 저는 벌써? 라고 물었지만 작은아들은 이미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도 아이들을 재촉했습니다. 빨리 나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거실에는 큰아들 가족만 남았습니다. 저는 큰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큰아들이 반박했습니다. 제가 왜요? 아버지가 결정하신 거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도장을 찍었고 제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이렇게 형제간 갈등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큰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시아버님, 괜히 신경 쓰지 마세요. 동생분이 예민한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주들이 방에서 웃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웃음이 제게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큰아들이 전화를 받으러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큰 며느리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시아버님, 집 관리 잘하고 계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큰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저희 집이니까 너무 큰 수리 같은 건 미리 상의해 주세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희 집,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말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여기 들어와 살 수도 있잖아요. 그때 리모델링 해야 하니까 지금은 큰돈 들이는 거 좀 아껴주세요. 저는 그래라고만 답했습니다. 큰아들이 베란다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벌써? 라고 물었습니다. 큰아들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처가 쪽도 가야 해서요. 큰 며느리가 아이들을 불렀고 가족들은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안녕 하고 손을 흔들었고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이 신발을 신으며 던진 마지막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버지, 불편하시면 잠시 나가 계셔도 돼요. 저희가 집 좀 정리하러 올 수도 있으니까.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제게는 전혀 웃기지 않았습니다. 나가 계셔도 된다. 제 집에서 제가 나가라는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내가 거실로 나와 물었습니다. 다들 갔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명절이 이렇게 피곤한 줄 몰랐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한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가족이 모였다가 흩어진 자리에는 따뜻함이 아니라 균열만 남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조용히 법률 상담을 받습니다. 대답은 짧고 분명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자녀의 집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평소의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작은 아들에게서는 연락이 없었고 큰아들은 가끔 짧은 문자만 보냈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기로 인터넷으로 근처 법률 상담소를 검색했습니다. 몇 군데 전화를 걸어본 끝에 무료 상담을 해주는 곳을 찾았습니다. 예약을 잡고 상담 날짜를 정했습니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걱정만 끼칠 것 같았고 혼자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상담 당일 저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에게는 친구 만나고 온다고만 말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갔고 상담소가 있는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건물 3층에 상담소가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상담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작은 대기실이 나왔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이미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접수대에 가서 이름을 말했습니다. 직원이 번호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는 의자에 앉아 번호표를 쥐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만 고민이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분쯤 지나 제 번호가 호명되었습니다. 저는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중년의 변호사가 책상 너머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는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집을 아들 명의로 바꾼 것, 그 후 달라진 분위기, 명절 때 있었던 일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경청했습니다. 설명을 마치자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명예 이전할 때 계약서나 각서 같은 건 작성하셨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등기만 바꿨습니다.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는 명확합니다. 그 집은 이제 아드님 소유예요. 저는 이미 알고 있던 답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부모님께서 거주권을 주장하실 수는 있지만 그것도 아드님이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보면 아드님이 집을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권리가 있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되돌릴 수는 없나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드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증여는 이미 완료된 거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변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세금 절약하려고 명의를 바꿨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케이스죠. 가족 간에도 서류는 명확하게 남겨두는 게 좋은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늦은 후회였습니다. 변호사가 조언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드님과 대화를 해보세요. 거주권이나 사용권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하시고 가능하면 각서라도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조언을 실행에 옮길 자신은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각서를 요구한다는 게 제게는 너무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상담소를 나와 거리를 걸으며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들의 집.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0년간 제가 지켜온 공간이 도장 몇 개로 남의 것이 되어버렸다는 현실.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전화 통화를 하고, 누군가는 바쁘게 걸어갔습니다. 저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아내가 부엌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친구 만나고 왔어? 저는 응이라고만 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법률 상담소에서 받은 명함을 꺼내 보았습니다. 변호사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명함을 다시 꺼낼 일이 있을까요? 저는 명함을 서랍에 넣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집의 벽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추억이 많았던 공간이 가장 불안한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봄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피었고 거리는 연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상담소를 다녀온 이후 집안의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도, 베란다에 나가도, 침실에 누워도 이곳이 정말 제 공간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잠깐 들어가도 돼요? 저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들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이 동네 집값이 엄청 올랐대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매물로 내놓으면 좋은 가격에 팔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팔다니 무슨 소리야? 아들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당장은 아니고요. 그냥 시세 확인차 알아본 거예요. 아버지도 알잖아요. 요즘 집값이 얼마나 오르는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에는 악의가 없었습니다. 단지 재산 가치를 확인하는 지극히 합리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 말이 칼처럼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물론 아버지 계실 동안은 괜찮아요. 그냥 나중을 위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나중.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없는 나중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아들은 잠시 후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갈게요. 다음에 또 들를게요.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집의 벽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30년간 이곳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결혼식 날, 손주가 태어났을 때, 모든 순간이 이 집에서 시작되고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진들조차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 이 집이 팔리면 이 사진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며칠 후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처음 샀을 때 찍은 사진, 이사 온 날의 기념사진, 아이들이 이 집에서 첫걸음을 뗐을 때의 사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모든 추억이 담긴 공간이 이제는 남의 것이 되어버렸다는 현실.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옛날 사진을 봐? 저는 대답 대신 사진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이때 기억나?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첫째 돌잔치 때잖아. 저는 사진 속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지금과 똑같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이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 안을 걸을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 부엌에 설 때, 침실로 들어갈 때, 매 순간 이 공간이 언제까지 제 것일지 걱정됐습니다. 아들이 언제 팔자고 할까? 아니면 자기가 들어와 살겠다고 할까? 그럼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거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서 집을 둘러봤습니다. 익숙한 공간, 편안했던 공간. 하지만 이제는 가장 불안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조용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을 해두기로.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통장 정리를 요청했고 제 명의로 된 모든 자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몇 가지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저만의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싸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말을 아끼고 한 발 물러섭니다. 다행히 큰 갈등 없이 정리는 되었지만 마음속 금은 남았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는 매일 같은 일과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은행을 몇 번 더 방문했고 필요한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아내에게도 아들에게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집에 가도 될까요? 처가 식구들이랑 같이 가려고 하는데. 저는 그래, 와라고 답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큰아들은 장인어른, 장모님과 함께 집에 왔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장인어른이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집이 참 좋네요. 위치도 좋고. 큰아들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요즘 이 동네가 뜨고 있어서 집값도 많이 올랐어요. 장모님이 부엌을 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좀 오래되긴 했네. 리모델링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큰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생각 중이에요. 저는 소파에 앉아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제 앞에서 이 집의 미래를 논하고 있었습니다. 리모델링, 재산가치, 투자. 모든 대화가 제 의견과는 무관하게 흘러갔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 장인어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집을 잘 아드님께 물려주셨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자식한테 미리 증여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뭐. 하지만 속으로는 현명한 선택이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처가 식구들은 떠났습니다. 큰아들만 잠시 남아서 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시죠? 저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리모델링 얘기하셨는데 아버지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결정해. 큰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은 이제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해. 큰아들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리모델링 계획 세워볼게요. 아버지 불편하지 않게 할게요. 저는 그래라고만 답했습니다. 큰아들이 돌아간 뒤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몇 달 전 은행에서 받아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조용히 준비해둔 선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오직 저만 아는 결정들. 저는 서류를 확인하고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물었습니다. 애가 리모델링 한다는데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애 집인데.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평생 산 집인데.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 다 생각해뒀어. 아내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생각?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에서 무언가를 느낀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일상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을 이미 해두었기 때문입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아무도 모르는 선택. 그 선택은 조용히 서류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저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이랑은 잘 지내세요? 저는 그럼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잘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스로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조용히 말합니다. 자식은 믿었지만 다시는 내 삶의 이름을 서류에 맡기지 않겠다. 가을이 다시 왔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도 부엌 식탁도 침실 침대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큰아들 앞으로 온 편지였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앞으로 등기우편이 왔는데 아들이 답했습니다. 아, 뭔지 알아요. 나중에 가져갈게요. 하지만 저는 봉투의 발신인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편지를 뜯어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면 알 거야. 편지 안에는 법원의 통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제가 몇 달 전 신청해둔 거주권 보장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큰아들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았어. 명의는 내 것이지만 내 거주권은 법적으로 보장받기로 했다. 큰아들이 편지를 다시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럼 이 집을 제가 마음대로 못 쓴다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살아도 되고 리모델링해도 돼. 하지만 나와 내 어머니의 동의 없이는 팔 수 없어.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한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어. 큰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그럼 처음부터 왜 명의를 넘기신 거예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세금을 아끼고 싶다고 해서 믿고 도장을 찍었어. 하지만 그 후로 달라진 것들이 너무 많았지. 나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 된 기분이었어. 큰아들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런 뜻이. 저는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알아. 내가 나쁜 의도는 아니었다는 거. 하지만 법적인 명의와 실제 삶은 다른 거야. 나는 이 집에서 평생을 살았어.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서 살 거야. 다만 이제는 그게 법으로 보장된 거지. 큰아들이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나중에 이 집을 상속받을 때는 어떻게 돼요? 저는 답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내 것이 될 거야. 그건 변함없어. 다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의 권리도 존중받아야 해. 큰아들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잘못한 건 아니야. 다만 우리 둘 다 배운 거지. 가족이라도 서류는 명확해야 한다는 걸. 큰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 이제부터 잘하면 돼.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동생은 알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내가 먼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큰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생한테 뭐라고 말해요? 저는 답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해. 집은 내 명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함부로 못한다고. 큰아들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동생이 웃겠네요. 저는 그럴지도 모르지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이 돌아간 뒤 아내가 물었습니다. 애한테 다 말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떻던데? 저는 당황했지. 하지만 받아들일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몇 달간 마음에 걸렸던 무게가 내려간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며칠 후 작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형한테 들었어요. 저는 그래라고만 답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대단하세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저는 별거 아니야 라고 답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형이 좀 충격받은 것 같던데 잘하신 거예요. 가족이라도 확실하게 해야죠.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단풍이 길거리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산책 갈까? 아내가 웃으며 코트를 입었습니다. 그래. 집을 나서며 저는 현관문을 돌아봤습니다. 이 집은 여전히 법적으로는 아들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삶의 권리도 보장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잠그고 아내와 함께 거리로 나섰습니다. 걸으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자식은 믿었지만 다시는 내 삶의 이름을 서류에 맡기지 않겠다.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단풍길을 걸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상쾌했습니다. 제 마음처럼